버트란트 러셀의 서양 철학사 세 번째 강독 시간입니다. 저번에 여기까지 프로메테우스다 여기까지 끝냈는데 이번에는 이걸 끝내고 밀레토스 학파로 바로 들어갑니다. 이제 밀레토스 학파다. 이제 여기 좀 지루한 서론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그래도 이거 서론을 건너뛸 수도 있지만은 그래도 기왕이면 버트란트 러셀의 서양 철학사를 읽었다 한다면 다 읽었다고 그래야지 건너뛰고 읽었다면 읽은 게 아니죠. 요새는 이제 우리가 이런 유튜브를 보더라도 이렇게 요약본, 사피엔스 또 이렇게 요약본을 한 시간 많으면 좀 더 넘게 4, 50분을 이렇게 해주는데 그걸 여러분들이 듣고 사피엔스 읽었다고 하면 안 되죠. 그런 식으로 독서는 하면 안 돼요. 독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 AI 시대에 우리가 인간이 무엇을 해야 되느냐. 그래서 이 인간이 해야 될 일은 독서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오히려 이 문자 시대로 돌아가야 돼. 그래서 이 AI에게도 말이죠. 책 전체를 교과서면 교과서 전체를 다 암기시키는 거, 말하자면 투입을 시키는 거야. 입력을 시키는 거야. 그러면 얘들이 한층 성능이 좋아진다는 거지. 왜냐면 논리가 딱 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도 책을 딱 읽으면서 책이라는 것이 처음부터 이 독서강이라고 소문난 이 존 F 케네디 대통령 있죠. 그 양반이 그런 말을 했어. 책은 아무리 진지한 책이라도 재미가 없는 것보다도 좀 떨어지더라도 재미있는 책이 더 낫다. 그런데 일리가 있는 말이죠. 재미가 너무 없어도 문제가 있지. 재미라는 것은 흥미를 일으키지 못한다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우리가 흥을 일으킨다는 게 이제 이른바 엔터테인먼트 아니야. 흥을 일으키지 못하면은 진짜 신이 안 나는 거지. 그러니까 그러나 이거 있어. 길을 갈 때 우리가 어디 여행을 한다 그러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좋은 길일 수는 없잖아요. 그 길이 좀 나쁜 길도 있다고, 험한 길도 있고, 그런 길도 걸어야 나중에, 내가 그렇게 그곳을 그렇게 여행을 했지 하는 생각이 나지, 쭉 평탄한 길만 걸으면은 재미가 없다고. 자, 옛날 LP판도 바늘이 탁탁탁탁탁 튀면서 음악이 나온 겁니다. 그냥 밋밋한 데서는 음악이 안 돼요. 내가 또 잔소리가 많은데, 자, 그러니까 기양 읽은 거 소론을 다 읽기로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했었어요. 그리스 신화에서 보면 원형 신화는 올림푸스의 제우스가 아니라 불을 천상에서 훔쳐내 인간에게 저해준 대가로 영원한 고통을 받은 프로메테우스다. 그러니까 이 불이라는 게 이 제우스의 신물이죠. 제우스의 신물이란 말이야. 왜 이렇게 안 되냐? 불이라는 게 제우스의 신물이지, 신물 한자로. 신의 물건이야. 그러니까 이거 함부로 손대면 안 돼. 같은 신이라도. 그런데 이제 이거 훔쳤어. 이제 이 이야기를 또 이제 이거 좀 길죠. 근데 어쨌든 불이 없는 인간의 운명이라든지 인간의 삶을 생각할 수가 없지. 그래서 프로메테우스가 문화의 영웅으로 이제 떠받들어지는 거야. 컬처럴 히로, 문화 영웅으로 떠받들어지는 것은 인간에게 불을 가져다 줬다는 이유 때문이지요. 프로메테우스. 그러니까 이 프로메테우스가 그 죄로 코카사스 산정에 묶인 채로 독수리도 제우스의 말하자면 신조야, 신조. 신의 새란 말이야. 제우스에게 간을 쪼임을 당해. 그러니까 이
독수리가 계속 가는 재생 가능한 장기죠. 가는 말이지 항상 재생 가능하단 말이에요. 옛날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어. 재생 가능하다는 걸 알고 재생이 되면은 다시 와서 독수리가 그걸 쪼는 거야. 그래 끝없이 인간을 위해서 고통을 받는 그 프로메테우스. 이 이야기는 뭐 프로메테우스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바이런의 시에서도 낭만주의 시 바이런이 아주 멋있게 시로 읊는 것도 있어요. 나중에 언제 또 기회 있으면 얘기하기로 하고. 자 봅시다. 그래도 만약 그리스인들의 전체적 특징을 살펴보자면 방금 위에서 한 말도 그리스인들이 침착한 특징을 지녔다는 견해만큼이나 일방적이고 편협하다. 사실 그리스 문화를 지배한 두 가지 경향이 있는데 하나는 열정을 중시하고 종교에 몰입하며 신비를 표방하고 내세를 믿는 경향이다. 다른 하나는 명랑하고 경험을 중시하며 합리주의를 내세우고 다양한 사실에 대해 지식을 획득하려는 경향이다. 헤로도토스는 역사학의 아버지 헤로도토스죠. 헤로도토스는 후자의 경향을 대표하는 역사가이며 즉 명랑하고 경험을 중시하고 합리주의를 내세우고 다양한 사실에 대해 지식을 획득하는 이 경향을 대표하는 역사가이고 초기에 이오니아 자연 철학자들도 후자의 경향을 따랐고 어느 성까지는 아리스토텔레스도 후자의 경향에 포함된다. 벨로는 오르페우스 교에 대해 묘사하는 이렇게 말한다. 그런데 그리스란 나라는 젊은 혈기로 가득해서 현세의 삶을 부정하고 실제 삶이 내세로 옮겨간다는 믿음을 거의 대부분 받아들이지 않았다. 따라서 오르페우스의 교리는 수가 비교적 적은 교단에 국한해 전해져 국교에 조금 더 영향을 미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신비의식의 축제를 국가의 전례로 삼고 합법적으로 보호한 공동체에서도 영향은 미약했다. 사실 종교라는 것은 말이죠. 어떤 장치가 필요하냐면 사후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야 돼. 사후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는데 afterlife라고 그러죠. 사후. 삶 이후에 말하자면 삶 이후에 그것이 없으면 종교가 형성이 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유교가 종교냐 아니냐 하는 얘기가 계속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면 사후에 대한 얘기가 없거든. 공자한테 묻잖아. 제자가 저승에 대해서 물으니까 죽은 후에 대해서 물으니까 이 삶도 잘 모르는데 무슨 저승을 이야기하느냐. 그렇게 아주 묵살해 버린단 말이지.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 유교는 종교가 되기는 상당히 종교라고 말하기는 좀 부족한 면이 있다 이가. 뭐 그 부족하다라고 말할 건 없지만 하여간 우리들이 말하는 그런 사후에 대한 얘기가 종교는 반드시 장치로 돼 있어야 돼요. 국교에 정도 영향을 미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신비의식의 축제를 국가의 전례로 삼고 합법적으로 보호한 공동체에서도 영향은 미약했다. 천년의 세월이 흐르고 나서야 오르페우스의 교리는 색다른 신학의 옷을 입고 등장해 그리스 사회에서 승리를 거두었다. 그러니까 이 오르페우스 종교라는 것만 봐도 그래요. 오르페우스 종교라는 것만 봐도 이제 신비 종교의 하나인데 이것도 이제 말하자면 영혼의 구원, 그러니까 죽음 이후의 삶에 초점을 맞췄다는 거야. 그러니까 종교가 그거를 이렇게 장착을 해야 돼, 장치를 해야 된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 오르페우스는 뭐냐? 오르페우스라는 사람은 뭐냐면 음악가이자 시인이었어요.
시인인 오르페우스의 가르침에서 비롯됐다고. 전설적인 음악가이자 시인인 오르페우스의 가르침에서 유래됐다고. 그러니까 뭐냐면 이 오르페우스가 음악과 시로 이 자연하고 신들마저도 감동시킬 수 있었던 힘이 있었다는 거야. 그 정도면 뭐 최고의 음악가고 최고의 시인이지. 그러니까 이 중요한 교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기 오르페우스 교회. 인간의 영혼이라는 것은 원래 신성한 본성을 지니고 있다. 신성한 본성을 지니고 있는데 그것이 육체에 갇혀 있다고 이제 생각한 거야. 그렇게 보는 것이지. 따라서 영혼을 해방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영혼을 해방시키기 위해서는 깨끗해져야 되겠지. 그래서 깨끗해지기 위해서 금욕을 예택하는 거야. 금욕적인 삶과 그 의식을 통해서, 그러니까 영적 정화의식을 거쳐야 한다.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이 주된, 말하자면 오르페우스 교회의 주된 그것이 된다, 이 말이죠. 앞에서 인용한 내용은 특히 엘레우시스 신비의식이 거행된 사실을 보면 지나친 주장으로 보이는데 신비의식에 오르페우스 교회의 요소가 스며들었기 때문이다. 넓은 의미로 말하자면 종교적 기질이 두드러진 사람은 오르페우스 교를 믿었던 반면 합리적인 성향을 지닌 사람은 혐오하거나 경멸했다. 그렇지. 내세를 이야기하고 영혼의 정화를 말하고 그러면은 종교적이지 않은 사람은, 합리적인 성향을 지닌 사람은 경멸하겠지. 오르페우스 교회의 지위를 18세기 말과 19세기 초에 나타난 그리스도교 감리교파의 경우와 비교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른다. 우리는 교육받은 그리스인이 아버지에게서 무엇을 배웠는지 어느 정도 알지만 어린 시절 어머니에게서 무엇을 배웠는지는 거의 알 수가 없다. 이는 당시 어머니들이 남자들이 즐겼던 문명에서 차단된 생활을 했기 때문이다. 교육받은 아테네인들은 아테네 문명의 전성기에도 분명하게 의식된 정신 속에서 합리적인 성향을 나타냈다. 우리가 합리적이라는 게 뭐예요? 이성에 맞아야 된다는 것이지. 이성에 맞는 것을 합리적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들은 전통과 어린 시절에 겪은 체험으로 더욱 원시적인 사고방식과 감정 표현 방식을 간직했으며 정신적 종합감이 심한 시대에는 언제나 의기양양한 모습을 드러냈던 듯하다. 따라서 그리스인의 사고방식을 단순하게 분석하는 작업은 적절하지 않을 것 같다. 종교, 특히 올림포스와 무관한 종교가 그리스 사회에 미친 영향은 최근에 이르기까지 충분히 주목받지 못했다. 제인 해리슨의 발상의 전환을 보여준 자신의 그리스 종교 연구 소설에서 제인 해리슨은 발상의 전환을 보여준 자신의 그리스 종교 연구 소설에서 그리스인의 평범한 일상 속에 스며든 원시적 요소와 디오니소스 숭배를 강조했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를 이해하려면은 특히 또 니체의 철학을 이해하려면은 이 디오니소스에 대해서 좀 알아야 돼요. 예, 디오니소스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디오니소스는 뭐냐? 디오니소스의 이 숭배라는 게 뭐냐? 디오니소스의 숭배라는 게, 이 디오니소스는 술과 풍요를 나타내지, 풍요를.
그리고 그 자연의 힘을 상징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신, 술과 풍요와 자연의 힘을 상징하는 디오니소스를 찬양하는 의식과 신앙이 말하자면 디오니소스 숭배란 말이죠. 디오니소스 숭배란 말이야. 디오니소스 숭배란 말이지. 그러니까 이 포도주와 디오니소스 합니까? 포도주와 축제가 떠날 수가 없죠. 도치의 신이야, 도치의 신. 도치하는 거. 그것을 따지자면 뭐야? 자유로운 감정을 말하는 거죠. 자유로운 감정의 해방. 그리고 그런 면에 있어서의 인간의 본능적 측면을 이제 말하자면 강조하는 것이 이제 디오니소스죠.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그리스인들한테는 어떤 그 즐거움이지만 즐거움을 넘어서는 것이란 말이에요. 즐거움을 넘어서서 그 자연과 인간 사이에 있어서 그 사이의 경계를 넘어서 그렇게 도취하고 막 그런 것은 무엇 때문이냐면 그 신성과 접촉하려는 것이야. 그것을 통해서 말하자면 우리가 말하는 신비적인 경험이라고 그러죠. 신비적인 경험. 그런 의미에 있어서. 그러니까 술이 빠질 수 없겠지. 춤이 또 빠질 수 없을 것이고. 또 음악이 빠질 수 없을 것이야. 이것을 통해서 일종의 황홀경에 빠지는 거야. 그런 의식을 진행했다 이거야. 그러니까 그것을 통해서 신과 직접적인 교감을 이루어야 된다. 그러니까 무당들도 그러잖아요. 신들렸다 하는 게 뭐야? 바로 이런 상태에 들어가는 거야. 좀 뭔가 어떤 도치 상태. 그 사람들은 황홀경의 상태에 들어간단 말이지. 무당들도. 그러니까 이것은 개인적인 게 아니라 집단적인 것이죠. 집단적인 거. 집단이 우리가 그래 로큰롤도 막 그러잖아. 혼자 그 로큰롤 음악을 즐기면 뭔 재미가 있어. 그 콘서트장에 가서 막 방방 뜨면서 소리들 질러가면서 그런 게 그 집단을 이루어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거기서 하나됨을 딱 느낄 때 그 강렬한 그런 체험을 느끼는 것이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막 후대에 가면 이제 극예술이라든지 이 철학에도 이제 영향을 많이 주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니체가 이걸 이제 주목한 거지. 비극의 탄생. 니체의 초기 작품 비극의 탄생. 비극의 탄생에서 이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이 디오니소스와 아폴론을 갖다가 인간 경험에 있어서 두 상반된 측면을 이제 상징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아폴론은 뭐야, 아폴론은 뭘 나타내냐면 질서, 또 이성 있죠, 이성. 또 조화. 그리고 여기서는 개별적인 것을 상징해. 그러니까 예술로 말하자면 아폴론적인 것은 뭐냐요? 뭐가 되겠어요? 이런 게 나타나겠지. 조각과 같은 조각을 나타내서 그 조화롭고 그 명료해야 돼. 그런 것을 대표하지. 근데 반면 디오니소스는 뭐겠어요? 역시 열정, 본능, 락큰롤이야, 락큰롤 말하자면 혼돈. 또 이것은 개별적인 게 아니고 집단적인 그 에너지. 그렇다면 술과 음악과 축제가 빠질 수가 없겠단 말이야. 그 강렬한 감정과 그 충동 상태가 이제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니체는 이 두 신적인 요소, 디오니소스도 신이고 아폴론도 신이잖아요. 이 두 신적인 속성이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 비극의 핵심이다. 이렇게 이제 보았던 것이지.
그렇게 되면 아폴로는 인간의 고통을 말이야. 인간의 고통을 이제 감각적으로 아름답게 표현하려고 그러고, 디오니소스는 그 고통을 아주 끌어안고 고통을 직접 경험하면서 그 초월하려는 그런 힘을 나타낸단 말이에요. 막 일종의 권력의 의지 같은 거예요. 니체가 말하는 그런 식이죠. 디오니소스적인 그런 힘, 그런 성격을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니체에게 있어서 뭐야? 디오니소스는 그 삶의 어떤 본질적인 불안정한 거, 그 고통을 끌어안고 그것을 긍정하는 자세. 이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바로 니체가 디오니소스적인 거에다 사실 더, 우리가 주목했던 것을 이제 비극의 탄생에서 이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컴포더는 종교에서 철학으로 해서 그리스 철학 연구자들이 종교가 철학에 미친 영향을 의식하도록 공을 들였는데 많은 해석상의 문제로 인해 전부 믿고 수용하기는 어렵다. 또한 인류학 분야에도 같은 문제점이 발견된다. 내가 알고 있는 가장 균형 잡힌 주장은 존 버넷의 초기 그리스 철학, 특히 제2장 과학과 종교에 나타난다. 그의 말을 들어보자. 과학과 종교의 갈등은 기원전 6세기에 헬라스 전역에 힘을 합친, 그러니까 그리스라는 말은 안 썼어요. 지금도 잘 안 쓰죠. 그리스 사람들은. 리퍼블릭 오브 헬레닉 뭐 이런 식으로 쓰잖아. 이네들은 자기들 헬라스라고 부른다고. 헬라스. 헬라어 이러잖아. 시라버. 옛날 또 한자로는 시라버라고 하는 것을. 그러니까 헬라라는 말을 얘들은 자주 써요. 자주 쓰는 게 아니라 주로 쓴다고. 전역에 힘을 합친 종교 부흥에서 비롯되었는데 학문의 무대가 이오니아에서 서방으로 이동하면서 일어났다. 이오니아는 어디라고 그랬어요? 제가 전 1편 강의에서 자주 말했죠. 여기가 그리스 본토, 여기가 지금 말하자면 터키, 투르키예라고 하는데 여기가 이제 에게해 아니에요. 이 바다 사이, 바다를 에게해라고 그런단 말이야. 여기에 밀레토스가 있고 이 해안 지역 이쪽을 가지고 이건 이제 소아시아라고도 해. 이걸 이오니아라고 부른다고 그랬죠. 이 지도를 항상 머릿속에 떠올리면서 해야 이 여러분들이 이해가 빠릅니다. 헬라스 대륙의 종교는 이오니아와 전혀 다른 방식으로 발전했다. 특히 디오니소스 숭배는 트라키아에서 유래했는데 호메로스가 거의 언급하지 않은 종교 전통으로서 인간과 세계의 관계를 바라보는 완전히 새로운 방식을 배태했다. 트라키아인이 대단히 고미한 견해를 믿었다는 평가는 확실히 잘못일 테지만 황홀경 체험은 그리스인에게 영혼이란 자아의 연약한 닮은 꼴 이상이며 오직 육신에 밖에 있을 때만 본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줄 수 있음을 암시했다. 그리스 종교는 바야흐로 동방 종교가 이미 밟은 전철을 따라 똑같은 단계로 접어드는 듯 했다. 그리고 과학의 발흥을 제외하고 무엇이 이런 흐름을 저지했을지 이해하기 힘든 일이다. 사제 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그리스인이 동방 종교의 전형에서 그리스 종교를 지켰다고들 말한다. 그러나 이는 결과를 원인으로 놓는 오리에 해당한다. 사제 제도는 교리를 만들어내지 않으며 일단 만들어진 교리를 보존하는 데 힘쓰기 때문이다. 종교 발달의 초기 단계에는 동방 사람들도 여기서 말하는 의미의 사제 제도를 갖추고 있지 않았다. 그리스 종교는 사제 제도가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과학을
학달시킨 학파들이 존재했기 때문에 동방 종교의 전철을 밟지 않았다. 어떤 면에서 새롭고 다른 면에서는 인류만큼 오래된 신흥 종교는 오르페우스 공동체들의 설립과 더불어 발전의 최고 정점에 다다랐다. 우리가 아는 한 이 공동체들이 탄생한 근원지는 아티카였으며 이 아티카는 어디를 말하냐면 쉽게 말하자면 그리스 수도 아테네 있죠. 아테네. 거기 이제 그 아테네가 이제 여기잖아. 이거 왜 움직이냐. 이 아테네 여기가 그리스 본토죠. 본토. 여기가 여 끝에 여기가 끝에쯤에 여기 아테네가 있거든. 이 지역이 아티카야, 아티카. 그러니까 여기서 그러니까 문화와 정치의 중심지라고 보면 돼, 이 아티카가. 철학, 당연히 철학, 예술, 또 문화 이런 것들이 이제 번성했단 말이지. 그리고 이제 펠로폰네소스 전쟁이 있죠. 여기가 밑에 그 반도가 펠로폰네소스 반도지. 여기에 스파르타가 있다고. 여기 아테네. 이 둘이가 전쟁하는 게 바로 펠로폰네소스 전쟁이야. 그런데 이 주요 무대가 바로 아티카였다는 거죠. 아티카. 그러니까 민주주의의 꽃을 피우는 것이 어디요? 당연히 아테네니까 이 아티카 지역도 그 민주주의와 아주 민주주의를 꽃 피우는데 중요했다는 것이지. 엄청난 아티카였으면 엄청난 속도로 퍼져나가 특히 남부 이탈리아와 시칠리아까지 세력을 확장했다. 이탈리아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 이쪽이죠. 여기가 터키니까 이쪽이 이탈리아. 그쪽까지 밑에가 이제 시칠리아 섬이 있고 확장했다. 오르페우스 공동체들은 처음 모두 디오니소스 숭배를 목적으로 결성된 단체들이었다. 이 장면이 바뀔 때 연결이 매끄럽지 않은 것은 잠시 이 페이지를 준비하느라고 그러는 거니까 이해하십시오. 모두 디오니소스 숭배를 목적으로 결성된 단체들이었다. 그러나 이 공동체들은 고대 그리스, 헬레네스, 그리스인들을 헬레네스라고 그런다고 그랬죠. 뭐라고 이 친구들을 설명해 놨느냐, 어디 봅시다. 헬레네스는 고대 그리스인이 자기 민족을 부르던 이름이야. 전설적인 영웅 헬렌에서 유래하는데 그리스인들은 자기들이 모두 헬렌의 자손이라 그렇게 생각해서 헬레네스라고 했고 지금도 그렇게 말합니다. 오르페우스 공동체는 계시를 종교의 기운으로 보았으며 인위적으로 조직된 단체였다. 이들의 신학을 담은 운문은 계시의 종교라는 게 뭐예요? 계시. 이 계자가 열릴 계자예요. 열려서 말하자면 인간이 인위적으로 뭘 하는데 열려가지고 열릴 계자야. 열려서 보여준다. 보일시자. 우리가 계시 종교, 기독교도 계시 종교죠. 그런 거죠. 계시를 종교의 기운으로 보았으며 인위적으로 조직된 단체였다. 이들의 신학을 담은 운문은 트라키아의 오르페우스의 것으로 생각되었다. 오르페우스는 스스로 하데스로 내려간, 하데스가 뭐야? 저 지옥을 말하죠. 내려간 믿을 만한 안내자였으며, 지옥이 이제 저승, 저희 지옥이 아니라 그리스 신화에서 지하 세계를 다스리는 저승의 심판자를 가리키며 여기서는 지하 죽음의 세계를 뜻한다. 지옥이 아닙니다. 저승. 육신에서 떠난 영혼이 내세에서 처한 위험을 이겨내도록 했다. 버넷은 오르페우스 신앙과 같은 시대에 인도를 풍미한 신앙과 매우 비슷하지만 양자가 교류했거나 접촉한 흔적은 전혀 없다고 주장한다. 그 다음
주신 이제 오르기라는 낱말의 본뜻을 다루는데 이 오르지라고 하는 이거에 대해서 이 종교에서 이것이 아주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좀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이거 이제 이 오르기아라고 그랬어요. 오르기아. 오르지가 아니고 그리스에서 영어 스페인어로 말하면 얼지가 되겠죠. 얼지아가 된단 말이야. 이게 뭐냐? 아까도 이제 제가 좀 이야기를 했는데, 말하자면 종교적 제의와 축제의식. 여기서 이제 말하면 비밀스럽고 좀 열정적인 어떤 숭배의식. 그걸 이제 오르기아에 빠진다고 그러지. 그러니까 무당이 접신의 상태에 들었다는 것을 생각하면 돼요. 그것도 이제 그런 거란 말이지. 근데 이제 오늘날 이 오르지라고 하는 이게 말이 이건 좀 약간 달라. 이건 다른데 뭐가 다르냐면, 아까는 뭐라고 했어요? 디오니소스를 숭배하는 사람들은 뭐야? 술과 춤, 음악을 통해서 이제 말하는 이 신과 합의를 합의를 합쳐지는 것을 이제 말하자면 목적으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것을 경험하고 황홀경에 빠지는 것이 오르기야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주 무당을 딱 생각하면 돼. 저 신들린 데 타다. 신들린 상태에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막 옆에서 막 북치고 장구치고 야단이잖아. 말하자면. 오르기야는 신을 숭배하고 영적인 자유를 추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규율이 있을 수가 없지. 규율이라는 게 없고 또 이 감정과 본능을 자유롭게 표현해야 된다는 것이. 아까도 말했지만 개별적으로는 안 되죠. 집단적으로 해야 된다고 그랬지. 집단적으로. 자, 우리가 월드컵으로 우리가 4강까지 진출할 때 전국이 말이야, 전 국민이 이 오르기야 상태에 잣을 빠졌던 거야. 대한민국 하면서 내가 할 때 그 경험은 아마 다시는 못할 것이다 생각했는데 전 국민이 미친 듯이 이런 오르기야 상태에 빠졌었단 말이지. 그래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집단이 혼자 그런 상태에 빠질 수는 없어. 집단이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스포츠 중계도 굳이 텔레비 앞에서 혼자 안 보고 광장에 나가서 저 시청 앞이나 어디 나가서 집단으로 해야 그런 열정적인 거 이런 하나가 되는 경험 그것을 이제 느끼는 것이죠. 근데 이제 현대 음에서 이 오르지는 말하자면 이제 성적인 것을 말해. 성적인 것.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집단 성행위 같은 거 있죠. 집단 성행위 같은 것도 바로 이 오르기야와 같은 것이다. 이게 특히 누구야 성적 해방. 그러니까 CP 이런 것이 좀 그렇게 나갔잖아. 그리고 오쇼 라즈니시죠. 오쇼 라즈니시. 라즈니시. 이 사람이 바로 강조한 게 이 성적 해방 이거 아니야? 응? 이런 오르기 상태, 성적 억압에서 해방돼야 된다. 그래서 그것이 현대 영성 운동이라든지 히피 문화에 아주 영향을 많이 미쳤단 말이야. 그러니까 성을 누르지 말아야 돼. 먼저 성을 억누르려고 해서는 프레스를 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 그것은 자연이니까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이를 통해서 영적인 자유를 찾을 수 있다고 주장했지.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따를 수밖에 없었던 거야. 그 인도는 성적인 거에 대해서 아주 고대로부터 말이지. 인도
여행하다 보면은 전부 그 성기 같은 게 드러나고 아주 대단하단 말이야. 그게 다 이제 이런 거하고 관련이 있는 겁니다. 설명을 하다 보니까 본문을 자꾸 놓치는데, 오르기라는 오르지라는 이제 낱말의 뜻을 다루는데 오르페우스 교도들은 이 낱말을 신비의식이란 뜻으로 사용하고 신도들의 영혼을 정화하여 출생의 수레 밖에서 벗어나게 한다고 믿었다. 오르페우스 교도들은 올림포스 전례를 거행하는 사제들과 달리 우리가 교회라 불러도 좋은, 즉 누구든 인종과 성의 차별 없이 입회할 수 있는 종교적 공동체를 설립했고, 그들의 영향을 받아 철학 사상체가 생활 방식으로 떠올랐다. 이게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친 거야. 그러니까 종교도 이 누구야, 신앞의 단독자로 서야 된다라는 그 키엘케오르 같은 경우는 사실 어려운 거야. 사람들이 이게 집단이 모여가지고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개신교들 막 손뼉 치고 막 소리 지르고, 기도도 막 통성 기도한다고 소리 지르는 거 다 이런 그 영향을 받아서 그런 것이거든. 그런 데서 자기들이 하나 됐다 그러고 신과 성령을 받았다 그러고 막 이러는 거야. 바로 그런 상태, 취한 상태, 도체 상태로 빠져드는 것이죠. 자, 내가 오늘 밀레토스 학파도 다루려고 그랬는데 이 얘기가 길어져서 밀레토스 학파는 다음 강좌에서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너무 길어졌어.